저희가 그 인간 지표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그 해당 부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바쁠수록 막 기관 투자자들이 세미나를 많이 막 부를수록 네. 아 그게 진짜 요즘 인기 섹터다. 인기 업종이다. 이렇게 보는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네.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요즘에.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주변에서 엔터주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쵸. 특히 22년 연말 하반기까지 계속 랠리를 펼쳤고 1월 들어서 조금 조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랠리 펼칠 때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쵸. 없는 분들이 좀 새로 그쵸, 들어가기가. 그쵸.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네. 요게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 국면인가? 그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오시죠. 요즘에 그 세미나 많이 다니시면 기관 네.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질문들. 다양한데요. 네. 그래서 하이브는 어떡합니까?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론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제 SM 최대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아. 네, 그래서 좀 산업 자체의 성장은 다 인정을 하시고 네. 종목단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때 이 종목은 어떻고 이 종목은 어떨까요? 라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개별로. 네. 그죠. 그냥-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산업 성장은 누구나 이제 다 그렇죠.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특히 미디어도 그런데 이제 엔터에서는 정말 종목으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22년 연말까지 엔터주가 굉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막 신고가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 강세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조금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네. 뭐 원래 엔터 자체가 이제 4분기 그러니까 4분기 이제 겨울 들어서 투어를 좀 많이 돌아요. 월드 투어 이런 것들을. 네. 그런데 이번 4분기 22년 4분기를 보시면은 공연을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 공연을 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한국에게 미국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좀 있는데 되게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1위가 미국이고 네. 한국은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내기 시작한 게 2022년에 들어와서부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뭐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투어. 앨범보다도 투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가수들을 보면 자료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앨범보다 투어가 더 중요하다. 그게 그쵸. 더 훨씬 더 수익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앨범 자체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반기 기준이긴 한데 예. 이제 오른쪽이 앨범 우리가 아는 정말 찐 CD 앨범을 말하는 거고 네. 왼쪽은 뭐 CD, LP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음반이라고 보는 건데 네. CD만 놓고 봤을 때 전체 10개 팀 중에 상위 그러니까 이제 10개 팀 중에 6개 팀이 한국 가수란 말이죠. 지금 볼드로 해놓은 게 다 한국 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2021년, 20년 이때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 외에는 사실 미국에서 아는 가수가 없었는데 22년 들면서 스트레이키즈, TXT, 세븐틴, NCT 127, 엔하이픈 이런 가수들이 미국에서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저 전체 화면으로 좀 넣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앨범을 가장 많이 판매한 가수 순위잖아요. 그렇죠. 오, 근데 저기에 나름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BTS가 BTS 밖에 몰랐었죠, 사실. 네. 그런데 BTS만 있던 시장에 갑자기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웬 한국 가수가 들어오고 TXT라고 하는 웬 가수 세븐틴, NCT 127, 엔하이픈 미국 시장인데도 한국 가수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인 거죠. 와, 아델이 5등이에요? 놀랍죠? 근데 저 앨범이 2022년에 나온 앨범은 아니에요. 구보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하여간 한국 가수들이 원래는 진출 못했던 시장에 간다는 게 의미 있고 이게 22년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는 여기 투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탄소년단 정도만 미국에서 공연을 돌 수 있었어요. 네. 좀 의미 있는 규모로 공연을. 네네네. 뭐 그 밑에는 뭐 세븐틴, 뭐 NCT 127, 뭐 트와이스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세븐틴, NCT 127는 홀급. 그러니까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 정도. 그리고 트와이스랑 블랙핑크는 아레나급 10,000명 정도. 이 정도로만 투어를 돌았었는데 네.
보시면은 2022년 들면서 거의 찐하게 한데 보시면은 NCT 127 세븐틴이 아레나 투어를 들어간 거죠. 22년도에.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으로 투어를 돌 만큼 미국에서 인지도가 쌓였다. 그리고 밑에 블랙핑크랑 트와이스는 아레나였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네. 스테디움. 20,000명 이상의 급으로 투어 장소를 확대를 한 거죠. 와. 당연히 이거를 보면 미국은 투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투어가 중요한 이유는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어요. 미국은 그 회사가 공연을 다 주관을 하거든요. 라이브 네이션?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기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엔터 3사는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대행사가 이제 픽업하기 큐 총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공연장이 매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규모를 주지 않는 거죠, 대관을. 흥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대관조차 해주지 않는. 그렇죠. 왜냐면 라이브 네이션도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자가 낼 걸 알고 굳이 큰 장소를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스테디움 아레나급으로 공연장이 확대됐다는 거는 아, 한국 가수들이 실제로 티켓 파워가 미국에서 생겼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홀 규모에서 아레나 규모로, 아레나에서 스타디움 그쵸. 규모로. 네. 스타디움이면 우리는 거의 뭐 한 잠실 종합운동장 정도. 그쵸. 아레나는 거의 한 잠실 실내체육관 그 느낌. 너무 네. 잠실 쪽으로 가니까 너무 옛날 느낌 나네. 아무튼.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레벨이 업되고 있는. 네, 그게 2022년 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이랬던 것도 있지만 네.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엔터사들한테는 팬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고 네. 그게 발산한 게 2022년에 미국에서의 공연장 확대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20년, 21년 그러니까 좀 락다운돼 있고 이럴 때는 온라인으로 막 펼쳤다가 그쵸. 이게 풀리면서 오프라인 공연을 쫙 하게 되고 맞아요. 그게 더 모객이 되고 규모가 커지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간 거죠. 2022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은 앨범보다 투어가 훨씬 더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투어를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제야의 능력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스테디움 규모, 티켓당 얼마, 그리고 뭐 라이브 네이션 같은 대행사가 얼마 떼가고 요걸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정말 그분들은 정말 고수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맞건 틀리건. 근데 그게 좀 추정이 잘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 때문에 네. 총 매출을 인식을 해요. 정말 그래서 티켓 단가 곱하기 모객 수를 곱한 게 얘네가 인식하는 총 미국 공연 매출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나머지 엔터 3사는 미국의 경우는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죠.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엔터사들한테 뭐 스테디움으로 한다, 아레나로 한다라는 게 실제 수취하는 이익과 직결되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연장 규모가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당 1억을 받았던 가수가 네. 스테디움으로 가면서 뭐 회당 2억으로 몸값이 올랐다. 요런 지표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3사들은 미니멈 개런티로 수취하기 때문에 P 곱하기 Q로 인식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아, 그러니까 3사. 네네네네. 하이브는 총 매출로. 맞습니다. 그냥 이제 몇 명 들어왔나 곱하기 티켓값. 네. 이렇게 해서 매출이고 그 안에서 이익은 그러면은 뭐 아티스트 정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떼주고 이제 네, 돈 같은 그쵸 여기를 이제 빌리는 임대료. 맞아요. 공연장 대관 비용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마진을 얼마 남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약간 요거는 그냥 제조업의 매출과 이익 요 계산하는 걸 비슷하고 근데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M하고 YG하고 JYP 같은 경우에는 회당 얼마씩으로 그냥 맞아요. 정액으로 받는 걸로 끝나는. 네. 그래서 이게 뭐 인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는 그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 얘네가 팬덤이 정말 커졌구나. 그러면 미니멈 개런티 수치하는 게 더 높아지겠지라는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아하. 정확히 회당 얼마 받는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공개를 안 해요? 안 하죠. 예를 들어 스트레이키즈가 그러니까 JYP가 좀 주도주가 돼서 올라갔었던 것도 네.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2022년 동안 정말 큰 성장을 보였어요. 예. 빌보드 200 차트를 2번이나 1등을 했었고 그 스테디움급을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2023년 공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뭐 작년에는 회당 1억 받았는데 스테디움 가면 뭐 회당 2억 받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슷한 급에 있는 가수들은 만약에 회당 1억보다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럼 쟤네 1억 받는데 왜 우리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연봉 같은 거죠. 서로 연봉 알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예민해지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 비공개하기로 계약 맺었을 때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 조금 가실성이 떨어지는. 네, 맞아요. 실적 추정하기가 더 어려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규모로 보면은 이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그렇죠. 아, 재미나네. 그러게. 이따 뭐 좀 잠시 후에 그 각 사별로도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해서 미국 쪽 영향이 제일 컸던 거다. 그쵸.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가시화되고 있네? 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같이 반응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숫자로도 증명이 됐었고 그래서 엔터가 좀 잘 갔습니다. 흐름이. 또 요즘에 그 엔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빼놓지 않고 하더라고요. 뭐 23년도 경기 침체 오네 만에 뭐 어떻게 되네 만에 위기네 만에 이야기하는데 엔터사들은 사실 이제 팬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가 뭐 필요가 없다. 그냥 가심비다. 에이. 뭐라 그러니까 팬들이 네. 아무리 좀 물가가 높았다고 해서 안 살 그 앨범 사야 할 앨범을 안 사질 않는다. 네, 맞아요. 굿즈는 구매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네. 통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봤는데 예. 더현대에서 예. 지하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자주 열거든요. 네. 되게 놀랐던 게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픈런 그러니까 10시 전에 엄청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예. 왜 줄이 길게 서 있나 보니까 저번 주는 SF9이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컴백을 해서 이제 MD 파는 오프라인 그 팝업 스토어 줄이었고 오늘은 몬스타엑스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이제 컴백해서 MD 팔라고 그거 사려고 줄이 정말 길었어요. 아침에 그 10시 전부터 줄이 빼곡하게 길었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도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해봤는데 웨이팅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팝업 스토어 가는데도 네, 이제 그 팝업 스토어 안에 이제 들어가려면 대기 줄이 거의 있잖아요. 뭐 명품 매장처럼 거의 오픈런 해야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딱 찍고 왔는데 조금 아쉽죠. 사고 싶은데 오픈런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SF9 몬스타엑스 잘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또 웬 그룹인가 잘 모르겠는 그룹마저 MD를 사기 위해 줄이 그렇게 오픈런을 할 정도로 길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더 대형 기획사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가수들은 사실 물론 영향은 있겠죠. 저희가 뭐 무한으로 돈이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대비 좀 경기 침체 영향과는 거리가 좀 있다. 또 그것도 그래 저기 중국 쪽에서 이게 사실 한한령 해제 요거는 거의 만 수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 K-팝 가수들의 공연을 열어주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래서 뭐 홍콩에서 하는 공연에 뭐 안표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가격이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있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공통인 거는 아직 중국이 아예 열렸다라고 보기는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한령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째깐째깐째깐 가니까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반응하는 거지 이게 중국이 아예 열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거죠. 아직 중국은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것도 아니고 안 열린 것도 아니고 열렸는데 안 열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게임에 대한 판호 하나 주면 그리고 드라마 하나 어디 뭐 이제 뭐 구글 TV나 IPTV 하나 업로드가 되면 또 난리가 나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일부러 그러나? 중국이 좀 길들이려고 막 가스라이팅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국 게 재밌으니까. 또 안 볼 수도 없고. 네, 이미 그 지하 세계에서 다 지하 통로로 다 보고 있기는 해요. 뭐 드라마나 뭐 음악 소비나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도 벌써 그럼요. 돌아다닌다고 하고 우영우도 이미 다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연말 연초에 중소 제작사들이 확 튀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 요런 게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1월 초 들어서 중소 제작사들이 엄청 튀었잖아요. 뭐 중소뿐만 아니고 그냥 제작사들이 같이 튀었잖아요. 중국 기대감으로.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연말 연초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이후는 뭐 아무리 중국에 뭔가를 판다고 해도 지금만큼 주가가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중으로 따지자면. 네. 그래서 뭔가 이슈나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또 사실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신작 효과, 이게 또 그쵸.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또 가장 큰 맞아요. 이슈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딱 하나인데 여태까지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에 가면 네. 플러스 알파를 얻을 만한 마진이 너무 크니까 예. 그거를 기대하니까 기대감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쨌든 한알령이 막혀 있는 이상 중국이 뭔가가 터지면 야금야금 오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예 열린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중국이 아예 열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또 중국에 뭔가가 좀 이렇게 튄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는 또 튈 거예요. 항상 23년도, 그래왔듯이. 24년도. 23년은 이제 끝났으니까 24년 또 막 1월 23년 이제 시작인데. 연초가 끝났잖아요. 연초 효과. 연초긴 한데 이제 중국 모멘텀이 뭐 붙으면 붙겠지만 네네네. 뭐 1월 초에 붙었었던 것만큼의 반등 효과는 조금 서서히 둔해질 거고 이미 시장에서도 뭐 주가 보시면은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다 중국 모멘텀으로 올랐던 거 다 지금 이제 시장에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24년 초가 된다고 하면 또 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연중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번 다른 테마로 이제 또 도전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엔터보다는 또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제작사? 네. 이쪽은 굉장히 그 단기 이슈에 많이 좀 흔들린다. 맞아요. 그래서 펀더멘털만 보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지금 이제 그 콘텐츠 제작사랑 연예기획사 좀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연예기획사 엔터 44 네. 위주로 좀 질문을 먼저 몰아서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주가들이 좀 엇갈린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일단 하이브는 그 BTS가 이제 팀 활동 멈추고 한 명씩 이제 군대 가고 솔로 맞아요. 활동을 하고, 요게 이제 가장 큰 작년의 이슈였고, 근데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2022년 10월 바닥 대비 주가가 65% 급등했더라고요. 저희가 1월 17일에 찍고 있는데 와, 네. 뭐 한 3개월 사이에, 물론 이제 최저점 대비니까 그쵸. 예, 그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바닥 대비 65% 급등,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아까도 약간 뭔가 좀 메이저 그룹을, 그 공백을 서브 그룹이 좀 보완을 얼마나 해줄 네. 수 있을 것이냐, 이 의문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그 정도 좀 설명이 됩니까, 이 주가가? 사실 하이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주가가 오른 데에는 우선은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룹이 하이브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군대 가면 이제 매출 그만큼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6월 방탄 회식 이후로 쭉 빠져왔던 거죠. 그때 이제 군대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단체 활동은 접는다라고 그때 했을 때. 맞아요. 네. 그러면서 방탄 없으면 이 회사 볼 거 없네. 쭉 빠지다가 혼자서 이제 솔로 앨범을 낼 거고 네. 방탄이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방어는 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그 밑에 있는 가수들, 뭐 세븐틴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르세라핌, 뉴진스, 그 밑에 있는 가수들이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븐틴만 하더라도 이번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쿄 돔에 입성을 하면서 일본에서 투어를 했는데 네. 제가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도쿄 갔다 왔어요? 네. 공연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 일하러 간 거예요? 공연이 일이었던 거죠. 회사 출장으로? 좋은 직업이네. 근데 그때 정말 바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연간 전망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네. 세븐틴의 공연은 11월 26일인가 27일이었어요. 네. 그럼 저는 그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모든 걸 미리 끝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세븐틴 공연을 보느라고 많이 바빴다. 바빴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서 계셨었나요, 그러면? 공연을요, 네. 4시간을 했어요. 4시간이요? 5시 시작했는데 끝나니까 9시가 된 거예요. 이승환이에요? 이게 세븐틴이, 제가 이건 너무 주관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뭘 느꼈냐면 네. 본 공연은 한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수들이랑 비슷해요. 네네네네. 그런데 앵콜로만 거의 1시간 반 가까이를 한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팬 입장에서는 녹내도가. 똑같은 돈을 내고 가더라도 앵콜로만 이렇게 서비스의 느낌으로 앵콜로 이만큼을 해주고, 심지어 좀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일본 시장이니까 보통은 통역사가 같이 붙거든요. 네네네.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그걸 통역해서 일본어로 해주면 이제 일본 팬들이 이제 알아듣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멤버가 바로바로 일본어로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레깅이 없이 이제 막 농담을 해도 막 이게 못 알아들으면은 솔직히 농담을 던졌는데 그치. 한 박자 쉬고 웃으면 조금 좋죠.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일본어 농담하니까 일본 팬들이 엄청 좋아하고. 와, 쓰러졌네. 네, 완전. 저도 같이 쓰러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회사 출장으로 도쿄까지 왔는데, 가서 세븐틴 공연을 본. 근데 요거는 저기요, 그 IT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CES 갔다 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세븐틴이 일본에서 인기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거를 지표적으로 느낀 것도 이번에 일본에서 돔 투어를 6번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3년은 일본에서 진짜 약간 과장하면 방탄소년단보다 세븐틴 인기가 조금 더 많아서, 에이. 과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을 그래서. 그러니까 방탄급으로 인기가 정말 많아서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은 최소 10번 이상 일본에서 돔 투어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돔이면은 미국의 아레나예요,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급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돔이라면 회당 45,000에서 5만 명. 엄청 큰 돔이 규모. 크니까. 제 머릿속에 저 고척돔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더 와주시죠. 좀 더 크게. 네, 도쿄로 와주시죠. 그래서 그 규모로 공연을 한다는 것부터가. 도쿄돔? 네. 와, 그 옛날에 도쿄돔은 진짜 아무한테나 안 내줬던 건데. 그쵸. 그런데 거의 윤사마 정도 돼야 우리 세대만 알고 있는. 그렇죠. 이제 윤사마가 가던 곳을 세븐틴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세븐틴이란 그룹이. 세븐틴 알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 친구도 서운하지. 세븐틴이면 17명은 아니죠. 그러시면은 이제 되게 섭섭하죠. 근데 세븐틴이 하이브 소속. 네.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 하이브는 BTS랑 뉴진스 정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근데 TXT, 세븐틴, 르세라핌 다 하이브. 네. 여기가 이제 활동하는 그룹이 한 몇 팀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룹이 우선 활동하는 그룹에 이고, 밑에 이제 신인으로 2023년에 나올 그룹들이 최소 3팀 정도가. 3팀이나? 네. 이제 미국 걸그룹까지 하면 이제 4팀. 최소 4팀이. 미국 걸그룹 또 따로? 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신인으로 나올 팀이 4팀이 있고, 12월 7일, 그러니까 2022년 12월 7일에 일본에서 N팀이라고 하는 그룹이 데뷔를 했어요. N팀? 네, NTEAM. 그게 이름이에요? 네. 그룹 이름? 네네네. 근데 이 그룹이 이제 정말 일본에서만 활동을 하는 일본 그룹인데,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됐고 첫날 오리콘 차트에서 11만 장의 앨범을 팔았어요. 근데 일본은 음악 시장 자체는 한국보다 큰데 이게 내수 중심이라서 한국만큼 막 100만 장, 200만 장, 300 이렇게까지 팔리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첫날 11만 장이 팔렸다는 거는 생각보다 성과가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룹은 5팀인데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룹까지 합치면 6팀이 있고 2023년에 추가로 4개의 팀이 또 데뷔를 할 예정이다. 야, 그러니까 지금은 5+1인데 23년도에 3+1이 거기에 더 얹어지는. 네, 그렇죠. 와, 엄청 많아지네. 이게 그 엔터사 안에서는 레이블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면 생산 라인 아니면 라인업인데, 그러니까 제네시스, 소나타, 아반떼 이런 느낌으로 현대차 밑에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하이브 밑에도 이제 여러 개의 레이블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그 레이블, 그러니까 라인업이 다양해질수록 수익 구조가 많아지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활동 그룹이 한국에서 5팀이라는 건 방탄을 제외하고 5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세븐틴, 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거기에 이제 일본 N팀까지 6팀이 활동한 거고. 엔하이픈도 있구나. 엔하이픈은 근데 엄밀히 따지면 CJ ENM이랑 하이브랑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빌리프랩이라는 곳 소속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CJ ENM 소속인데 하이브는 뭐 공연 기획 이런 걸 같이 해서 그냥 하이브리드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N팀은 그냥
그 현대차로 따지면은 수출용 모델, 그러니까 기아차로 네. 따지면 텔루라이드 약간 그 이런 느낌, 그 느낌이죠. 미국 수출용 모델이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로 한, 네, 그 느낌이죠. 그래서 막 그 중국에 진출할 때 그냥 막 현대 이렇게 안 가고 막 다른 뭐 폭스바겐 뭐 막 상해기차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그쵸, 느낌으로 그쵸, 가는 그쵸. 게 제가 또 자동차 아래였어서 쬐끔합니다. 자동차도 하셨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아재 애들도 그렇고 제조업에 익숙하셨던 분들한테 네.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이브가 하여튼 이제 상장할 때부터 의문을 받았던 게 이제 BTS 원팀 아니냐. 그쵸. 너무 방탄에만 매여 있는 그 회사 아니냐 이거였는데 굉장히 많아지네요. 맞아요. 사실 세븐틴이라는 그룹은 플레디스라고 하는 작은 중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맞아. 인수한 M&A 거고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거는 방탄 원팀이 맞기는 해요. 그렇죠. 매출 비중이나 수익성으로 그죠?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방탄이랑 TXT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 너무 신인이라 방탄 뭐 동생 그룹이 나온다 막 그랬죠. 기여도가 없었고 이제 세븐틴을 사오면서 이제 세븐틴이 붙으면서 엔하이픈도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데뷔하고 뭐 르세라핌 뉴진스도 2022년에 데뷔를 하면서 이제 붙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가 대충 그 시가총액이 한 7조 원 이상 그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가총액이 이제는 요 그룹 라인업으로 인해서 설명이 돼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방탄의 영향을 아예 빼기는 힘들죠. 근데 거기는 어찌됐든 간에 그 BTS 7명이죠? 네. 이거 한 번씩 짚고 가야 돼요. 그냥 실수할 수 있어. 7명 네.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군대 가고 한 명씩은 계속 솔로 앨범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7명 완전체로 활동을 할 때보다는 분명 임팩트는 떨어질 텐데 그쵸. 그래도 그 솔로로서의 어떤 효과가 좀 나나요? 지금 한 2명 앨범 냈죠? 3명. 3명.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림잡을 제가 2명 그랬죠. 네, 그쵸. 2명 그러면 틀릴까봐. 네, 그쵸. 그 지금 반응은 좀 어땠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제이홉이라는 분이 네, 첫 네, 타자로 앨범을 냈을 때 제이홉이라는 분이 네. 대단하시니까 제가 네네네. 어떻게 감히 불러요. 어. 제이홉이라는 분이 이제 네. 앨범을 처음으로 내고 네. 다음에 진, 그 다음에 RM 요 순서로 지금 2022년까지 솔로 앨범 3분이 앨범을 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제이홉이 앨범을 냈을 때는 이게 본인이 좀 수익화 이거로 뭔가 수익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앨범 판매가 좀 저조했어요. 50만 장 정도밖에 팔리지가 않았었거든요. 아니 본인이 수익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게 말이 돼? 어차피 그러니까 대중음악 하는데? 그쵸. 근데 막 앨범도 이제 저희가 앨범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냥 포토카드 살라고 앨범 마사가 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죠. 위버스 앨범이라고 해서 실물이 없는 위버스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앨범 요런 약간 환경 생각해서 요런 식으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서 위버스 앨범으로만 이걸 내서 막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가 않아서 솔로 별로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진 앨범을 냈는데 곡이 하나밖에 없는데 100만 장 이상이 팔리고 노래 하나? 네. 그 에스트로넛인가 그거? 그거 하나 냈는데 그냥 100만 장 이상이 갑자기 CD 하나에 곡이 하나 들어있던 거예요? 이제 똑딱 하나. 근데 뭐 그런 거 진짜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거 사주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는데. 근데 그게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죠. 이게 100만 장 이상이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RM도 앨범을 냈고 이게 생각보다 진만큼 팔릴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100만 장 근처까지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4명이 남았는데 네. 4명 솔로 내는 게 그럼 최소 100만 장 이상은 팔리겠다라는 그쵸. 1인당. 생각이 있고 이게 상반기 안에 몰려 있고 그리고 아직 방탄이 솔로로 활동하는 이상 MD 판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거 상품들. 네. 그럼 이게 매출이 붙어주면 그래도 2023년에 완전체는 없지만 여전히 방탄소년단의 기여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 전에 그 BTS가 한번 앨범 내면 몇 장 정도 팔렸던 거죠? 신보 기준으로 한 300에서 350만 장 정도를 팔았었는데 이제 뭐 혼자서 그 정도를 팔기는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50만 장에서 57에 35 해도 50만 장씩만 내면은 기존의 완전체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탄은 또 가장 큰 위력이 구보. 옛날 앨범이 같이 팔리니까 새로 누군가 신보를 내면 옛날 앨범이 같이 팔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번에 월드컵 보고 네. 메시한테 푹 빠졌어요. 그럼 메시의 옛날 이전 경기 경기가 찾아보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을까? 이렇게 노장인데도 어떻게 잘하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노장이라고 하셨나요? 메시를? 저는 메시 좋아합니다. 저는 메시 좋아해요. 이게 그거네. 완전 탑건 2 나왔을 때 탑건 1 그쵸.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올라간 것처럼. 네. 아,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구나. 야,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BTS 완전체 효과를 이제 솔로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네. 거기에 레이블이 그쵸. 이제 다양해지고 네. 그 요즘에 그 뉴진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수익에도 기여가 되는지 물론 이제 인기가 많고 적다라는 네.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려면 이게 수익이 되느냐. 네. 과거의 관점은 걸그룹은 그래도 보이그룹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통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좀 어때요? 뭐 지금 데뷔한 지 8월에 데뷔했으니까 뭐 이제 6개월 돼가는데 뭐 벌써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뭐 이미 언론상에서 뭐 수익화, 그러니까 정산을 받았다라는 것부터가 BEP를 달성했으니까 정산을 받은. 정산을 받았다고요? 네. 와, 다른 그룹들은 거의 한 6년 돼도 정산을 못 받은 친구들 있던데 6개월 만에 네. 정산을 받았다고요? 이미 정산을 2달 만에 정산을 받았다고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정말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이 얻으면서 이제 정산이 됐구나인데 이거는 하이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 개개인들이 정산을 받은 것과 실제 회사가 뉴진스라는 그룹이 실제 이익에 기여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그 뉴진스 멤버들이 막 좀 글로벌 명품들 막 앰베서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고 모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네. 지금 TV만 틀어도 뭐 신한은행 뭐 그렇죠. 은행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뭐 글로벌 넘버 원들이 막 뉴진스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을 많이 해서 광고 모델에 따른 그 모델에 따른 이 정산을 멤버들이 받은 걸 수도 있는 거고 아하. 실제로 음반원이 많이 팔려서 회사가 BEP를 넘겨서 정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회사를 조금 더 뜯어봐야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 막 한 5년 6년 걸려서 정산받던 시절에 대비해서 훨씬 수익화 시기가 당겨진 거는 맞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뉴진스의 반향이 크다. 그쵸. 라는 건데. 맞습니다. 뭐 물론 이 친구들이 정산을 빨리 받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건 이제 팬심과 그쵸. 또 주주로서 봐야 되는 또 이제 분리를 해서 네, 따져봐야 되니까 하이브에 많이 남아야 하이브 주주들은 좋은 거고. 그렇죠. 르세라핌은 어때요? 르세라핌은 조금 늦었다고 오래 걸렸다고 표현하기도 좀 뭐하기는 한데 네. 초반에 조금 망한 그룹이라고 했다가 근래에는 또 엄청 뜨던데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저는 그래도 제가 막 엄청나게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 엄청나게 어리진 않잖아요. 20살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뭐 MZ 세대니까. 네. 감사합니다. Z로 엮어주셔서. 아 그래요? M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중반이 네. 선호하는 그룹과 실제 저희가 체감하는 그룹의 팬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뉴진스라고 하면 다들 많이 아는데 네. 르세라핌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팬덤 자체가 뉴진스는 좀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고 좀 보니까 르세라핌은 그래도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20대 초반 이쪽으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인기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좀 인기가 없다, 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그들만의 이 세상에선 또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뉴진스 대비 조금 수익화가 늦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차근차근 잘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왜 좀 르세라핌이 인기가 많아졌냐면 뭐든지 어떤 가수든지 간에 흥행을 하려면 약간 반복적인 후렴구나 춤, 챌린지 요새 가장 인기 많은 게 이제 댄스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안티프레질이 르세라핌이죠. 네, 우리 집 애들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네, 막 유튜브 쇼츠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틱톡 이런 데서 챌린지를 많이 하니까 반복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댄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알려지니까. 그거 뭐 이제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안티티티 하면서 계속 막 춤추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가 했더니 르세라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그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네. 진짜 그래서 하이브를 아직도 그냥 BTS 그룹으로 BTS 회사로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 네.
그리고 하이브에서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이 탄탄한 거는 기본으로 아시되 위버스가 이제 구독 모델이 붙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끌고 온 것도 있거든요. 위버스가 이제 4분기 말 기준은 아직 안 나왔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위버스를 이용하는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료예요.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하이브는 정말 전략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돈을 뽑아내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 공짜로 뿌려놓고. 네. 그러면 이 700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유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고민의 결과가 유료화 시키자. 그럼요. 그거가 이제 빠르면 올해 3월이나 4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유료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700만 명의 MAU가 있는 플랫폼에 조금이라도 유료화가 된다면 하물며 뭐 아무리 못해도 10억 정도는 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얘네가 방탄이 없더라도 추가로 뽑아낼 구석이 또 있었네? 그러면 실적이 감익이 아니라 오히려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하이브가 끌고 갔었던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위버스는 그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플랫폼 그거죠? 네, 맞아요. 그때 그 이현지 연구원님도 유료 뭐 쓰고 있다는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디어유라는 회사에서 나온 버블. 버블. 그거는 유료고요. 디어유도 최근에 또 어디거든? NC소프트 거 유니버스. 맞아요. 유니버스 그거를 맞아요. 이제 인수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위버스도 올해 3, 4월쯤이면 유료화를 시작을 한다. 네. 그것도 이제 가격대라든지 또 반응을 좀 봐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대충의 반응은 그 포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요? 포닝이 뭐냐면 그 뉴진스가 쓰는 뉴진스 전용 플랫폼이에요. 뉴진스만 소통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버스 같은 플랫폼인데 뉴진스는 뉴진스 전용의 포닝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왜 얘네만 따로 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뉴진스 자체를 프로모션 할 때 약간 좀 세기말 컨셉? 약간 복고풍 이런 느낌이에요. 복고풍. 네.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복고풍이라 얘기했지만 또 그게 요즘 Z세대에선 또 다시 힙한 문화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네, 그들한테는 처음이죠. 전화를 왜 이렇게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에 저장이 왜 디스켓 모양인지도 모르고 그런 옛날 약간 싸이월드 감성? 요 감성을 심어놓은 플랫폼이 포닝이라고 있어요. 뉴진스만 전용으로 쓰는. 이게 이미 2022년 12월 1일자로 유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그냥 그 뉴진스랑 5명이랑 이제 카톡할 그 버블처럼 채팅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에서 라이브 영상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유료. 월 9,900원, 연간 99,000원. 이미? 네, 이미 리버스 유료하기 전에 포닝부터 유료화를 한 거예요? 네, 했죠. 이미 하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그럼 위버스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유료화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죠. 포닝이 월 9,900원? 네. 부터? 그냥 월 9,900원. 정액제로? 네. 연간은 99,000원. 연간이 99,000원? 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뉴진스 멤버들 개개인의 일정도 볼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돈을 안 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부모들이 이제 또 등골 휘는 이야기인데 이거 아무튼 그래서 부모들이 더 힘들어지겠다. 등골 브레이커 되는 것들 해지를 해야 됩니다. 엔터주를 사서 해지를 해야 돼. 하이브 주주가 되셔서 해지를 하면 JYP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바닥 대비로는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JYP가 22년 말까지 거의 뭐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일단 JYP 연말에 주가가 제일 좋았던 이유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였을까요? 뭐 말씀드린 스트레이키즈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스트레이키즈 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레이키즈가 왜 잘했냐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가온 차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앨범이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를 집계하는 그 차트가 빌보드 200. 가장 빌보드가 아류작들이 뭐가 많아요. 빌보드 200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가장 공신력 있는 차트는 크게 두 개예요. 빌보드 200, 빌보드 핫100. 근데 이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인데 여기에 2022년 1년 동안 무려 스트레이키즈가 2번이나 1등을 한 거예요. 빌보드 200에서 앨범 차트에서 1등을 두 번 했다.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방탄이네? 라는 테마가 붙으면서 이제 스키즈를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 와중에 얘네가 아레나 투어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스테디움 투어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네? 진짜 넥스트 방탄이구나?에 플러스 가장 최근에 냈던 앨범이 누적으로 300만 장 이상이 팔렸네? 방탄의 뒤를 밟고 있네? 이런 게 300만 장이 팔렸어요? 누적 판매가. 그러니까 구보 개념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 단일 앨범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팔려서. 그렇죠. 그게 이제 300만 장이 팔려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넥스트 방탄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이제 JYP가 계속 매일매일 신고가 랠리를 펼쳤었던 거죠. 스트레이키즈를 몰랐네. 스트레이키즈를 줄여서 스키즈라고. 네. 스키즈? 네. 이런 거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 통하려면은 너네 스키즈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스키즈. 그리고 또 아저씨들은 이제 스키장 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JYP가 스트레이키즈 말고 많잖아요. 많죠. 이렇게 막 트와이스밖에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 우선 트와이스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전히 트와이스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JYP 좀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JYP에서는 아직은 원톱. 그쵸. 그래서 걸그룹에서는 이제 많은 걸그룹들이 데뷔를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좀 이 기여도가 높은 걸그룹은 여전히 트와이스가 맞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트와이스가? 네. 몰랐잖아요. 트와이스가 과연 미국에서 어떤 컨셉이 먹힐까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아레나 투어 들어간 것도 스테디움 들어간 것도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규모 있게 성장을 한다는 증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걸그룹은 트와이스, 보이그룹은 스트레이키즈가 이끄는 상황에서 그 밑에 단에 보시면 뭐 있지, 엔믹스, 그리고 일본에선 니주 라고 하는 걸그룹이 이제 생각보다 잘 해주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총 4개의 신인 그룹이 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JYP에서도 그룹이 4팀이 나온다고요? 네. 와. 그래서 보이그룹이 3팀, 걸그룹이 1팀. 보이그룹이 3팀.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트레이키즈 거의 하나. 였고 걸그룹이 4팀이었다면 보이그룹이 하나 떠 있긴 해요. 네네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라고. 처음 들어보네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식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이 다 막 군대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데이식스를 만든 스튜디오 J라는 본부에서 그럼 데이식스 군백기에 또 밴드 그룹 하나를 내자라고 해서 사실 이미 냈어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네. 네, 좀 어려워요. 밴드 그룹을 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열심히 하고는 계신다. 그러니까 밴드 그룹이 사실 성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렵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아서요. 근데 4팀이 데뷔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하이브도 올해 4팀. 그쵸. 그러니까 2023년 한 해에만 신인 그룹이 4팀이 나온다라는 거고 JYP도 4팀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그 일반 제조업으로 따져보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캐펙스 투자? 그렇죠. 설비 투자 개념이고. 설비 투자죠. 네, 맞아요. 이거를 돌릴 뭐 인력이라든지 그럼 필요하잖아요. 그럼 4팀을 돌릴 이게 된다라는 겁니까? 캐펙스가? 그렇죠. 이미 그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하는 일이니까. 네. 그거는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네. 우선 하이브랑 JYP가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이유는 하이브도 그 밑에 레이블이 많잖아요. 네네네. 뉴진스도 따지고 보면 어더라고 하는 신생 레이블에서 나온 그룹이고 지금 이 시기상 보면 사이클적으로 2023년은 다시 보이그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한 사이클상. 왜냐하면 작년에는 2022년은 이제 걸그룹이 잘 됐었던 게 걸그룹이 이제 사이클적으로 새로운 세대 교체가 돼야 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NCT만 해도 세븐틴만 해도 이미 7년차, 8년차란 말이에요. 새로운 보이그룹이 나와줘야 할 때예요. 그래서 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가 되는 게 맞고 모든 엔터사에서 그럴 줄 알고 보이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지라고 여러 보이그룹을 준비하는 거고 하이브만 해도 밑에 레이블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 집권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새로운 신차를 한 뭐 2대 세대 내는 건 어렵지만 그 밑에 있는 현대차 밑에 있는 제네시스에서 한 대를 준비하고 현대차 중국 법인에서 하나 준비하고 이거는 법인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이에요. 하이브도 밑에 레이블이 있고 JYP도 그 밑에 이제 본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각 본부마다 새로 신인을 준비하는 거라서 이게 빠듯한 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생산 라인이 다른 거죠. 네, 공장이 다 다른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소나타 나오고 아반떼 나오고 이게 원래 하던 거기에서 내는 거니까 무리가 있는 일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청주 공장 따로 울산 공장 따로 있으니까 어차피 캐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느낌이죠. 그거 안 되면 그냥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또 만들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네. 역시 그렇게 비유를 해줘야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2023년은 보이그룹이 이제 데뷔로 보면 그게 대세가 될 거다. 네. 야, 이것도 재밌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데 어떤 문화적인 한 세대가 흘러가고 약간 상품화가 이제 좀 뒤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쵸. 7, 8년 차 되고 하면은 이게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대 교체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세대 교체를 되면서도 새로운 그룹이 또 이제 규모를 더 키워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7년차, 8년차 아이돌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끝난 게 아니다. 네, 대표적인 게 성장을 한다고요? 그쵸. 끝인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븐틴이에요. 8년 차거든요. 재계약을 이미 했어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이브의 세븐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이그룹이 올해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상단을 열어주는 투탑 보이그룹은 저는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가 될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와닿을 만한 게 앨범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300만 장, 방탄이 기록했던 그 마의 300만이라는 걸 뚫을 수 있는 그룹이 가장 가시성이 높은 그룹이 그 두 팀이에요.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근데 뭐 스트레이키즈는 아직 뭐 6년 차, 아직 이제 7년 초년 차긴 하지만 세븐틴은 이미 한 사이클이 지났음에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좀 유의미한 성장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NCT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023년이 7년이 마지막 해예요. NCT는 SM. 네. 근데 이 NCT도 올해 2023년 2월에 NCT 드림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고요. 그동안에 일본 앨범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어도 일본에서 올해 처음으로 돔 투어를 시작하고 NCT 드림이. 그리고 NCT 127도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도쿄 돔에 입성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아레나 투어 돌고 지금 23년 2월 3월 걸쳐서 미국이랑 뭐 남미 이런 지역에서 아레나급으로 투어를 도는 것부터가 사이클이 끝나야 하는데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엔터가 계속적인 이 성장의 사이클이 지속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주요 멤버들이 캐시카우가 돼주고 신인들이 주가의 상방을 끌고 가주는 이제 모멘텀이 돼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엔터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 교체라고 해서 그냥 확 치고 확 뜨고 이게 아니라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여기서 또 새로 올라와주고. 맞아요. 재밌다. JYP도 아까 이제 그 있지 엔믹스 니주 이런 걸그룹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뭔가 좀 주가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성장세나 파급력이나 뭐 공연이나 그거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키즈예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지랑 엔믹스가 특히 엔믹스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데뷔를 2022년에 했어요. 1월에 그러니까 22년 초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얼마 안 됐구나. 네,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그룹이 아이브가 있어요. 끝났네. 약간 인지도 측면에서 엔믹스가 물론 잘하고 정말 화제성도 높은 그룹이지만 아이브 데뷔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성과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 아무래도 JYP에서는 그럼에도 신인보다는 여전히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이 주가를 끌고 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걸그룹은 2022년에는 아이브가 그냥 다 씹어먹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브는 조금 중소형 스타쉽 소속이고 스타쉽. 근데 거기도 큰데. 그쵸. 엄청 크죠 거기. 그쵸. 스타쉽이 이제 쭉쭉쭉 타고 가면 그 모회사에는 카카오 엔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쉽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하여튼 아이브가 거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걸그룹들이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은데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많고 음악이 맞아요. 되게 조금 좋아서 이건 누구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좀 헷갈립니다. 근데 뭐 하여튼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문화 상품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아까 그 NCT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SM. 네.
SM은 그 대장 아파트 개념의 대장 그룹이 네. 현재 NCT가 대장 그룹이고, 예. 근데 NCT도 이제 NCT 127, NCT 드림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NCT 드림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성 규모에서는. NCT 드림은 일본 쪽 활동하는. 그쵸. 이제 7명으로 있고, 사실 SM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NCT 127이 주로 해외로 많이 도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해외 쪽으로 많이 돌고 NCT 드림은 약간 내수 해도 아시아 쪽 일부만 투어 돌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NCT 드림이 최근에 좀 인기를 파바박 얻으면서 성장세가 127 대비해서 더 크게 좀 성장세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2023년에 이제 일본에 처음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단계까지 오면서 내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해외 확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내수에서 이제 수출주가 되는? 네, 조금.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이쪽은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3년부터 좀 보이고 있습니다. NCT가 유닛이 되게 많죠. NCT 드림하고 127하고 이제 그 중화권, 그러니까 뭐 중국, 홍콩, 대만, 뭐 태국, 그러니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적을 가진 7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웨이션 V라고 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 국적이 다양해요. 홍콩도 있고, 대만도 있고, 태국도 있고, 진짜 중국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소속은 NCT에 있고, 실적은 이제 드림메이커 중국 법인에서 인식을 하고, 뭐 그게 있고. 근데 그룹 이름은 그냥 NCT로 통일을 해서 웨이브이. 그러니까 NCT라는 유닛 밑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네시스 이름 같은 거잖아요. 제네시스 밑에 G80, G90, G70 이런 그 느낌이죠, 그 느낌이죠. 야, NCT 친구들끼리 서로 잘 모를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자기네 멤버가. 그 자체 콘텐츠도 있었던 게 어색하지만 괜찮아였나? 그런 느낌으로? 예, 그냥 23명이 솔직히 살면서 23명만큼 친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가장 어색한 사람, 어색하지만 괜찮아였나? 그 콘텐츠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와가지고 안녕 이러면서 시작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우리 같은 반이야, 약간 이런 느낌. NCT니까 할 수 있는 그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NCT 뭐 지난번에 저도 농담반 진담반 했지만 거의 뭐 시민구단 느낌 나는 많아. 네. 근데 NCT가 주력. 그쵸. 이고 이제 걸그룹은 그래도 여전히 에스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럼 SM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뭐냐? 이제 올해 2월하고 4월에 그 엑소의 백현하고 샤이니의 태민이 이제 전역을 합니다. 군대에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기대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이제 추가로 매출화 될 수 있는 게 백현 혼자 앨범을 내도 100만 장 이상은 충분히 팔 수 있고, 왜냐면 이미 군대 가기 전에 거의 100만 장을 혼자 찍었어요. 앨범 기준으로. 자, 백현 그룹 이름이 뭐였죠? 엑소. 네. 그리고 메인 보컬이고 또 무대를 보시면은 되게 무대를 잘 해요. 무대를 찢어요? 네, 약간 계속 보게 만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팬들하고 소통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백현 혼자 오는 것만으로도 솔로 효과와 엑소라는 그룹이 가동되는 효과 2개가 생기는 거고, 이제 태민, 샤이니에 있는데, 네, 태민도 이미 혼자서 거의 한 70, 80만 장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태민이 돌아오면 태민 혼자 솔로 플러스 샤이니 완전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진짜 엑소랑 샤이니를 참 잊고 지냈는데. 네. 추억의 그룹이 돌아오고 여전히. 그럼 엑소도 완전체가 다시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동이 될 텐데 이제 엑소도 군대 가야 되는 멤버가 있어요. 아직 안 간 올해가 93년생이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되는데 엑소도 이제 나이대가 옛날에 데뷔했잖아요. 2012년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슬슬 또 군대를 준비해야 돼서 완전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백현 돌아오면 그래도 상반기 안에 좀 빠듯하게 활동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수만의 이제 정말 최정예 member 7명을 구성해서 만든 슈퍼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멤버가 백현, 태민이 있기 때문에 둘이 돌아오면 이제 슈퍼엠이 또 미국에서 가동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SM은 그냥 NCT랑 에스파가 아니더라도 그 외의 가수들이 이렇게 쫌쫌다리로 붙을 만한 가수들이 많다.
그러게 SM이 어떻게 보면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훨씬 더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유닛들을 새롭게 막 돌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SM은 항상 그 세미나 할 때도 빠지지 않는 이슈 두 가지 있잖아요. M&A와 이수만 총괄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M&A는 뭐 이거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이거 뭐 되네 마네 뭐 끝나네 마네 네. 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말만 많아가지고 네. 이거.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기업 가치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사실 보면은 쉬운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라이크 기획. 그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한테 주는 수수료. 뭐 적게는 150억, 많게는 250억씩 하는 그 라이크 기획을 없애라.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부로 없앴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조기 종료한 맞아요. 거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는 네. 라이크 기획은 종료가 됐는데 이제 네. 이수만 프로듀서가 참여한 곡들이 네. 23년 상반기에 발매가 되면 네. 인센은 조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한 100억 이렇게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제 상반기까지 이수만이라는 분한테 지급돼야 되는 인센은 나갈 수는 있다. 그건 기존에도 받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라이크 기획하고 계약을 종료하면서 새롭게 맺은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종료하기 전에 이수만이라는 분이 참여했던 곡에 대한 로열티는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곡 작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거 외에 그래 네가 참여했으니까 네 몫은 챙겨는 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크 기획한테 아직 독립 못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기여를 했으면 당연히 챙겨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주는 게 상반기까지 조금은 발생할 수는 있다. 꼼꼼하게 챙겨가십니다. 진짜 이분은. 약간 그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 뭔가 뭐 방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긴 동의를 하세요? 사실 저는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이게 뭐 저를 어떻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그쵸,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엔터 자체는 정말 맨파워가 중요한 산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획력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박수를 치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에스파라는 컨셉을 구상한 사람도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구상을 한 거고 이미 2015년에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다들 NCT는 뭐 무한 증식하는 거야? 거기 뭐 언제까지 늘어날 거야?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멤버들이 군대가 가도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한 것부터 그냥 이런 모든 거를 기획한 게 어쨌든 뭐 이수만이라는 사람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그 사람이 총괄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수만이 갖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봐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수만 인터폴 갔을 때 나왔던 그룹이 블랙비트랑 밀크였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아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밀크 서현진 배우 지금 서현진 그분이 밀크 출신이거든요. 아 예전 아주 예전. 그래서 인터폴 수배 당시에 막 그런 그룹 나왔었다가 이수만 컴백해서 낸 게 동방신기니까 솔직히 그분의 기획력은 저는 인정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너무 떼가는 게 조금 문제여서 그런 거지. 너무 많이 가져갔지. 좀 심했죠. 적당히 좀 가져갔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손을 떼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 보지만 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에는 호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이슈가 이제 M&A랑도 이어지고 들리는 맞아요. 얘기로만 보면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의 자꾸 위치와 뭐랄까 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막 구조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혹은 혹자가 보기에는 과하게 요구한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M&A가 끝나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사가 맞아요. 안 되는 건데 네.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참. 근데 이것도 SM도 참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SM이란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수만이라는 개인의 지분 싸움이라서 그렇죠. 이게 막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렇죠. 본인 지분 가지고 본인이 맞아요. 거래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카카오엔터가 이제 또 심지어 유상증자까지 그러니까 투자까지 받아왔고 1.15조로. 그러니까 카카오엔터가 총알을 이제 충전을 해 놓은 거죠. 그쵸? 이걸 어디에다가 쓸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SM을 인수한다라고
있기는 뭐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3월 주총 때까지는 이 SM에 관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 문제는 계속 이슈는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으면서 이제 관계사인 디어유도 같이 주가도 오르는 거고 카카오엔터랑 가면 계열사인 SM에 있는 디어유가 그래도 뭔가 조금 카카오에서 뭔가 떼어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유니버스에서도 또 유니버스에 입점해 있는 가장 큰 메가 IP가 아이브랑 아이들이거든요. 뭐 얘네들 들어오면 그래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붙으면서 디어유도 같이 올랐던지라 적어도 3월까지는 SM과 그 관계 회사들은 조금씩 등락은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3월에 정기 주총이 있으니까 그 네. 전에 M&A 딜을 클로징하고 그때 뭐 이사들 좀 교체하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이사 교체를 위한 주총은 뭐 임시로 언제든지 또 열 수 있는 거여서 맞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는 보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슈가 계속은 앞으로는 계속 SM의 주가에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제일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그렇죠. YG엔터. 엔터 4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안 되는 거는 YG엔터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미운 오리 새끼이기도 그쵸. 하고 과거의 문제도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근데 1월 들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멘텀들이 좀 있었어요. 네. 여기 역시 막 신인 대비 요거로 맞아요. 보면 되나요? 그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대비 플러스 블랙핑크 지수가 솔로를 낸다네? 플러스 빅뱅 GD가 솔로를 낸다네?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드디어 YG가 움직이는구나. 드디어 뭐라도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이제 1월 초에 쫙 올랐었죠. 단기에 좀 모멘텀이 갑자기 몰렸었던 거죠. 아하. 기존에는 거의 뭐 블랙핑크 혼자 그냥 계속 하드캐리하고 네, 맞아요. 블랙핑크 이제 컴백한다고 올랐다가 맞아요. 조금 이제 시일 지났다 내려갔다 막 이랬었는데 네. 심지어 그 와중에 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재계약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럼 IP 하나가 또 없어졌네? 라고 안 좋던 마당에 너무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 작은 모멘텀 하나라도 붙으면 확 튀잖아요. 네, 그게 다 몰렸었던 것 같아요. YG는. 작은 모멘텀 하나와 드디어 신인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GD가 나오는구나. 이런 게 붙으면서 이제 확 끌고 올라갔었죠. 어제 뭐 1월 며칠이었지? 1월 6일인가 5일인가 언제 그 자기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인터뷰 이걸 좀 올리면서 그때 네. 이제 주가 모멘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그러면 23년 하반기 언제쯤이죠? 사실 구체화되지는? 네, 구체화된 건 아닌데 아마 상반기 중에 데뷔를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준비는 오랫동안 해왔었고 오래 준비한 그룹이라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블핑이 월드 투어가 끝나는 시기가 한 6월 말 정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블핑이 월드 투어가 끝나면 이제 또 쉬셔야 하니 하반기에 활동할 가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트레저 말고는. 그러니까 그래도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말쯤에는 나와줘야 이제 계속 연이어서 활동이 이어질 테니 네.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나온다면 2분기 말 혹은 뭐 3분기 그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 데뷔는 하반기가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게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드 투어 끝나고 나오는 건가요? 하는데 또 그거는 모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연내에는 나온다. 네, 반드시 연내에는 나오고 이제 GD 솔로도 이제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계속 곡 작업은 하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GD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빅뱅은 해체가 된 거잖아요. 네. 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계약 안 했고 얼마 전에 태양은 이제 다른 소속사에서 BTS 지민이랑 이제 콜라보 해서 나왔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빅뱅에서 그냥 GD 그쵸. 뿐인데 아마 완전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솔로로 그쵸, 앨범 GD가. 내고 투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몬스터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그쵸. 근데 뭐 신인이니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뭐 봐야죠. 잘 또 되길.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게 또 주가에는 선반영이 그쵸. 되고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하이브는 네 팀, JYP도 네 팀 신인 네. 나온다고 했는데 네. YG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년 만에 지금 베이비몬스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올해? 네, 신인으로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뭔가 레이블이 별로 없어요? YG는 그 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네. 테디라고 네, 테디. 하는 사람이
거의 혼자 노래를 만들어요.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분의 손을 거쳐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JYP랑 하이브는 이제 분권화가 된 거고 SM이랑 YG는 약간 중앙 집권화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아티스트를 데뷔시켜야 하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늘어질 수밖에 없고 곡을 작업하는 사람도 이제 YG는 내부에서 조달을 하니까 테디라는 사람한테서 조달을 하니까 사람인지라 뭐 어떻게 그쵸. 무한으로 곡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YG는 좀 신인을 데뷔시키는 게 아무래도 타사 데뷔 좀 늦고 그 문제가 있구나. 네. 저기서 왜 이렇게 YG는 신인 데뷔를 빨리빨리 못 시키고 여기는 왜 이렇게 뭐 이른바 이제 캐펙스 네, 그쵸, 투자가 잘 안 되고 빨리 이제 생산 설비 확충해가지고 네. 데뷔들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테디가 사실은 좀 프로듀서의 끝판왕이기는 한데 그쵸. 그 끝판왕 하나에 그냥 다 몰려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테디가 있는 더블랙 그 레이블이 이제 따로 상장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는 참 별별 상상을 많이 하는 섹터예요.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뭐 네, 그래서 상상의 만약에 영역. 그 더블랙이 상장하면 솔직히 더블랙 사지 YG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YG는 참 여러 가지 이슈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데보다 시총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쵸.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인업도 조금 부족하고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플레이할 가수도 살짝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는 조금 부족하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있죠. 프로듀서도 어떻게 보면 테디 하나의 중앙 집권적이고 아티스트도 블랙핑크 하나로 중앙 집권적이고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좀 회사들 이 YG 엔터도 좀 타개하려고 뭔가 계획은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도 성장하고 확장하려는? 그쵸. 계획은 있죠. 근데 우선 메가 IP, 블랙핑크라고 하는 IP가 있기 때문에 불핑이 잘 해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YG는 약간 그런 느낌에 조금 더 신중하게 데뷔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밑에 있는 이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있어요. 네. 나름 트레저가 올해 1월에 일본에서 교세라 돔에 들어가거든요. 일본인 멤버가 3명이 있어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이제 YG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죠. 불핑이 있고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GD가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얘네가 돌아오면 우린 또 한 건 크게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신인 데뷔에 타사 데뷔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총이 작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터 4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이브, JYP, SM, YG까지. 네. 요 중에서 혹시 이현지 연구원님의 토픽이 있다면? 와, 너무 어려운, 요새 제일 어려운 질문이세요. 왜 다 좋아요?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그럼에도 SM과 하이브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고른 거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SM하고 하이브? 네. 각자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네. 뭐, SM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화 외부에서 보더라도 주총이랑 최대주주의 이슈가 그래도 단기간에 조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게 막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라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네네네네. 좀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SM은 이제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영업 내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1분기가 엔터사는 비수기라서 뭐가 많으면 안 돼요. 활동이. 비수기예요. 쉬어가는 분기거든요. 1분기가 왜 비수기예요? 왜냐면 작년 2022년만 보더라도 네. 보통은 1분기 1, 2, 3월은 이제 춥고 또 이제 막 뭔가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안 유명한 그룹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왜냐면 한 3월 말 이쯤부터 이제 슬슬 가동을 해서 앨범 내고 투어 돌라고. 그래서 1분기는 그렇게까지 활동이 많은 분기가 아닌데 지금 SM만 보시면 웬만한 가수가 다 1분기에 활동이 있거든요. NCT 127, NCT 드림, 에스파, 추억의 동방신기까지도. 모든 가수들이 다 1분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SM은 조금 더 단기에 이제 펀더 측면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1분기 실적으로?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비싼 구간은 아니고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SM은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시장에서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손을 떼는 거가 그러니까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 받아왔던 요인인데 이게 사라진다면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SM은 좋게 보고 하이브는 좋은데 좀 가장 많이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너무 비싸져서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데랑 시총이 한두 배 차이도 아니고 에이. 거의 뭐 배 이상 차이가 그쵸. 나고 하니까 지금 이제 12개월 포드로 거의 40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방탄이 12개월 선행 PER로 40배. 네. 그러니까 한 7점 몇 조. 지금 그쵸. 예, 7.3조 됐으려나 그 정도인데 다른 데는 거의 뭐 한 2조 안팎. 맞아요, YG는 맞아요. 1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요즘 몇 배야 그러면? 예. 비싸죠. 네. 솔직히 비싼데 그러면 이제 뭐 막말로 뭐 JYP를 2조라고 봤을 때 예. JYP보다 3배나 더 시총이 비싼데 지금 이거를 정당할 만한 밸류에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비싼 감은 있어요. 방탄이 온전히 없는데 40배나 주고 산다라고 하면 살짝 비싼 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하이브를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가수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방탄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유료화된다는 게 저는 좀 유의미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위버스의 3분기 말 기준 MAU가 700만인데 여기에 10%만 유료로 전환한다고 해도 70만 명. 네. 그럼 여기에 지금 포닝이 월 구독권이 9,900원이니까 네. 10,000원이라고 알프를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10,000원 가정하고 이제 비슷한 모델인 디어유의 OP 마진이 40%니까 이걸 가정해보면 10%만 유료화한다고 해도 분기에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분기에 80억 네, 영업이익 플러스. 그러면 이게 3월에서 4월에 붙는다 치면 정말 보수적으로 3분기부터 온기 반영된다 쳐도 보수적으로 봐도 160억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제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야금야금 빠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 하이브는 이렇게 계속 관심 종목 담아두셨다가 저는 하이브는 그래도 방탄이 없음에도 충분히 갈 만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쭉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야 할 필요는 있다. 살짝 비싸요 지금은. 그렇죠. 그걸 다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네. SM은 어때요? 상대적 밸류가? SM은 지금 거의 뭐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20배 초반 정도예요. YG가 한 20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봤을 때 그리고 JYP가 한 27, 8배 되는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대 주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이 20배는 더 디스카운트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YG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SM하고 YG하고. 맞아요. 보통 이제 엔터주는 PER로 보는 게 맞아요? 뭐 PBR 개념은 별로 의미 없나? PER로 많이들 보시고 엔터 자체에서 다른 섹터는 뭐 이런 섹터는 뭐 8배, 7배인데 엔터 20배 너무 비싸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성장 산업에 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엔터가 역사적으로 20배 언더까지 빠졌던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래서 엔터에서 20배 정도면 충분히 저는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뭐 다른 섹터도 잘 나오겠지만 그냥 쥐어 짜내는 거 없이 기저효과 없이 증익이 나올 만한 섹터는 또 엔터가 거의 2023년에는 몇 안 되는 증익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면 20배대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과한 수준은 아니다. 엔터를 좋게 보시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은 이제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맞아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배면은 거의 뭐 이제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27, 8배인 JY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40배에 가고 있는 하이브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 거고 콘텐츠 뭐 네.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도 콘텐츠들이 중요하고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쓰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는 뭐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봐야 돼요? 여기도 역시 이제 신작. 그쵸. 신작인데 그냥 저는 좀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상반기는 엔터가 조금 잘 갈 수 있고 하반기는 한번 미디어가 그래도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는 네.
이제 ENM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이유는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이제 엔데버 콘텐츠 라라랜드 만든 그 엔데버 콘텐츠가 이제 이름을 피프스 시즌으로 바꿨어요. 5번째 계절. 네네네. 그래서 그 피프스 시즌 2 분기에 적게 내면 60억 손실, 영업 손실, 많게 내면 250억 손실. 계속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티빙이 분기에 적게는 150억, 많게는 350억까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J ENM이라는 회사가 당장 3분기, 4분기에 둘이 이제 합산으로 한 300억, 400억 영업 손실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1분기 된다고 해서 BEP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네네네. 한순간에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기에도 올해 하반기쯤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해서 움직일 테니 3분기쯤 되면은 그래도 미디어는 실적이 확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눌려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볼만한 기회는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디어를 하반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거고 기대하는 근거는 그 미국 제작사들의 턴어라운드. 인수한 제작사. 네. CJ ENM. 네, 콘텐츠리도 마찬가지예요. WIIP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를 2021년 7월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신생 회사라서 아직 작품 라이브러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 작품을 그냥 보는 거, 작가 미팅만 하더라도 돈을 줘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냥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수고했어요 하면 되는데 네네네. 미국은 이제 작가의 노동을 쳐줘서 거기는 이제 좀 사람이 하는 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윕이 아직 IP가 많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IP를 기획 개발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를 IP화 할 수 있을지 계속 작가 미팅 이런 거 미팅하면서 돈이 나가는 고정비가 있어서 적게는 뭐 한 30억, 많게는 50억까지 영업 손실이 꾸준히 23년 말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영업 손실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기를 저는 현실적으로는 올해 4분기지만 이제 주가상으로는 3분기 좀 먼저 땡겨 반영할 수 있다라고 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제작사들이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손실 보다가 하나 대박 흑자 또 투자 네. 손실 하나 대박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너무 어려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때요? 저는 그래서 여기 최근에 히트작이 뭐였더라? 뭐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완전 최근은 더글로리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서 네네네네. 최근에는 재벌집이 조금 더 잘 가긴 했으니까 레몽레인이니까 콘텐츠리 중앙하고 레몽레인이 같이 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콘텐츠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럼에도 가장 좋게 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지금은 살짝 비싸다. 왜 미디어들이 왜 지금은 다 살짝 비싸냐면 1월 초에 중국 모멘텀 때문에 너무 급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해소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좋지만 지금은 조금 비싸서 그리고 여기는 엔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장에 반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멘텀들이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스드는 좀 더 기다렸다 보면 되는데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넷플릭스랑 재계약이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됩니다. 넷플릭스랑의 재계약? 네. 2019년 11월에 신작 22편을 3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한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만료가 3년이 끝나니까 됐고 2022년 말부터 이제 넷플릭스랑 또 다른 재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완료가 됐지만 이제 아직 오피셜하게 공개는 하고 있지 않아서 몇 년 동안 몇 편을 파는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드라마 제작사를 하나 인수했으니까 당연히 더 쳐줘야 되겠죠. 작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연봉 협상이랑 똑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인수한 게 어떤 거죠? 스드가 인수한 거는 없고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랑 이제 작품 재계약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이 새로운
제작사를 하나 인수했으니까 더 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작사 인수가 아니고 이제 새로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재계약을 체결했으니까 2019, 20, 21, 22년에 받았던 그 리쿰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공해주는 그 비율보다는 더 높게 줘야 계약을 체결할 그 니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스드 입장에서는 뭐 계약 체결 안 해도 팔만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넷플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몇 편 어느 정도 기간을 몇 편 한다를 알진 못하지만 2023년 1분기부터는 좀 더 개선된 이익률로 계약을 체결할 테니 시장에서 보는 이익 성장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장률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넷플릭스를 보니까 2022년 1년 동안 넷플릭스 가입자 중에서 60%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넷플 말고도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에 비슷한 글로벌 OTT랑도 비슷한 그런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꽉꽉 잡아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플랫폼들에 더 비싸게 납품하고, 그러면은 앞에 두 회사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실적 측면에서는 괜찮은, 펀더가 괜찮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리고 또 미국 드라마를 올해 상반기에 공개를 해요. 근데 이게 같은 미국인데 이제 실제 미국에 진출을 함으로써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같은 미국인데 적자에 있는 E&M 콘중 대비 미국에 진출했는데 흑자를 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성과가 나쁘진 않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참 드라마 제작사들이 많이 이제 주목은 받고 있고, 또 이제 넷플릭스 비롯한 OTT 투자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참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근데 또 그냥 그 실적 보지 않고 그냥 주가만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단기에 막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항상 이현지 연구원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콘텐츠.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 제작사에 비해서 연예기획사들, 엔터사들이 그런 조금 더 접근하기는 좀 용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둘 다 어려운데, 엔터 기획사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발빠른 뉴스? 가시성이 좀 더 있으니까. 네,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투자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막 활발하게 뭔가 뉴스 이런 거에 막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펀더를 봤을 때는 제작사가 투자하기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막 엔터만큼 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 안에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CJ E&M이랑 콘텐츠리 중앙은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적이 개선될 만한 시그널들이 하나도 보이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성향 차이긴 한데, 이제 난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변화하는 게 트렌드에 빠르다. 그럼 이제 엔터가 좀 더 편할 수 있고요. 조금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그냥 뭐 좀 공부하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그것도 엄청 빠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근데 또 쉬운 게 없고, 예, 직접 투자하는 세상에서는 특히나 다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엔터주들 조금 이제 리마인드를 좀 한동안 안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난해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현지 연구 오랜만에 뵈가지고 또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언제 나오실까요? 한 따뜻해질 때쯤? 봄에 한번 또 뵙는 걸로. 이제 또 옷이 얇아질 때쯤. 네. 잠깐만, 그 다음에 제일 그 임팩트 있는 그룹 나오는 시즌이 언제일까요? 제일 가까운 게. 아마도 보통은 2분기에서 3분기 걸쳐갈 즈음 와다다 나올 것 같아요. 당장 1분기에 나올 것 같진 않고, 빠르면 2분기. 아니면은 이제 2분기 말에서 3분기 넘어가는 즈음.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 아이돌들의 컴백과 함께 이현지 연구원도 이제 컴백을 OST를 해주시는 걸로. 오늘 진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